자, 물리2 수능 특강 4강 3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오른쪽 운동하는 버스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살짝 2점짜리에서 안 나온 게 나온 게 여기서는 손잡이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헬륨 풍선이 나왔어요. 이게 헬륨이거든. 그래서 공중에 뜬다. 네, 이 뜨기 때문에 뭔가 큰 차이가 발생해요. 한번 말해보면 이 같은 경우에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력 작용할 거고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이야. 그리고 장력,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장력도 작용할 거고요. 이것만으로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잡이는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이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관성력이 MA만큼의 관성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말은 곧 관성력과 실제 그 개의 가속도 방향은 반대라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만큼의 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직접 말해보면 결국 장력, 이렇게 이 합력이 0돼야 되니까 결국 어떤 관계가 있냐면 T 코사인 세타가 중력 mg여야 되고요. 그리고 T 사인 세타가 MA 관성력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결국 지금 가속도 물어봤거든.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려고 가속도는 n분의 t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t를 따로 써주면 t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분의 mg,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m 없어질 거고 G 탄젠트 세타 나오네요. 그래서 G 사인 세타가 아니고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가 중요한데 풍선이 이렇게 갔으니까 관성력이 여기로 받았네, 그럼 이건 반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중력은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우고 해볼까? 잠깐만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헬륨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원래는 헬륨 풍선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제 여기 있는 자동차가, 버스가 가속 운동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지금 풍선 주위에는 공기가 있겠죠. 공기가 왼쪽 오른쪽 다 있었겠죠. 뭐 위아래도 있었고 여기도 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풍선이 앞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공기가 많이, 이게 공기 조금. 그래서 여기 있던 공기가 마치 왼쪽으로 이동한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 된 거지. 그래서 공기 입장에서 공기가 가속 운동을, 관성력을 받은 거지. 관성력 방향을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안전 손잡이였네요. 손잡이가 뒤로 가면서 공기가 앞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질량이 큰 애의 그 이동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밀도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뒤로 관성력을 받았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공기가 뒤로 관성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진공이 되면서 헬륨 풍선이 앞으로 기울어진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헬륨 풍선은 사실 공기에 의한 기압차 때문에 앞으로 기울어진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받은 관성력 방향은 뒤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관성량이니까 AMA를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손잡이가 무거운 손잡이를 기준으로 이제 관성력을 했다면 여기는 헬륨 풍선이 가벼우니까 헬륨 풍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공기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성력이 왼쪽이니까 여기서도 버스의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기억 같은 경우에 가속도 방향은 가나가 같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고요. 버스에 대해 관측자가 볼 때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버스가 가속 운동하니까 관성력은 뒤로 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이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아까 그 헬륨 풍선 이거 설명하는 게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헬륨 입장에서는
중력은 받고 있지만 부력 때문에 실제 힘의 알짜인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은 아랫 방향이지만 실제 부력이 더 커서 얘가 위로 힘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 헬륨풍선이 받는 관성력의 방향도 기존에 다른 사람이 받는 관성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을 느끼게 돼서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부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관성력은 중력 그리고 관성력은 이 방향이지만 얘는 부력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받게 돼서 이쪽으로 부력이 작용. 그래서 이 부력 때문에 얘가 대각선으로 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다른 표현으로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 공간이지만 얘가 위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맞나?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랫방향으로 관성력 mg를 받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정지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바닥에 있는 수직항력도 수직항력 n, 결국 n 그리고 빼기 mg가 0이다 라고 생각했죠. 윗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그 수직항력이 mg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공 안 들고 있을 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을 보자면 공 놓으면 공 맞나요? 공인가? 질량이 m인 사람 m이고 뭐를 놔둔 거니? 그냥 물체군요. 물체. 그럼 그 물체를 한번 봅시다. 물체가 현재 그냥 가만히 없고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놓은 거지. x방향으로 v0에 던져서. 근데 떨어질 땐 어차피 중력 가속도 g에 해당하는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를 생각하면 어떤 시간 t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gt라는 속도로 바뀔 건데 이제 vy가, 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h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gt의 제곱이 h, 그럼 t가 나오지. t가 루트 g분의 2h 나오고요. 그럼 결국에 v0라는 x방향 속도의 시간만큼 곱한 게 r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결국 r은 v0 그리고 t가 루트 g분의 2h다. 그래서 기억도 맞는 말이네요. 엘리베이터 밖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는 관성력을 못 느끼죠. 그래서 관성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을 처음에 x로 주면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현재 우주고 그럼 무중력 공간이고 공을 옆으로 이렇게 v0의 속도를 줬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얘는 실제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이 아니라 그냥 등속 직선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냐, 근데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졌잖아. 근데 밖에 있는 사람 등속 직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서 보기에는 공은 그냥 직선 운동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물체가 공은 앞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공은 앞으로 가지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점점 바닥에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물체만 생각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직선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뭐를 잘해줘야 되냐면 FBD, 다시 말하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잘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잘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비행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겠죠. 조종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을 따져보면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력의 크기를 W라고 해서 웨이트 W 있고요. 그리고 수직항력도 W래. 그럼 여기서 바닥이 받쳐준 힘도 W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이 결국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총 알짜 힘은 이 W고요.
이 W가 결국 방향도 잘 봐. 방향도 원운동의 중심 방향이니까 결국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얘는 등속 원운동 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도 구심력은 얼마가 나야 되냐면 이 오메가 이 W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아랫방향에서는 중력이 W일 텐데 그럼 수직항력이 얼마여야 결과론적으로 구심력이 이 W가 될 거냐면 수직항력이 3W야겠구나. 그래서 밑에서의 수직항력 이게 이제 T 버튼 아래에서 B로 소문지었을까요? 버튼에서의 수직항력이 이거라 한다면 이거 W 이거 탑에서의 탑 이렇게 쓰면 안 되나? 탑에서의 수직항력은 W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뭐 근데 아쉽게도 이 바닥에서 수직항력을 물어보지 않았더라고 문제에서. 자, 문제 잘 읽어보면 정지한 좌표계 측정했을 때 최고점에서 비행사가 작용 원심력. 원심력은 사실 뭐냐면 구심력의 관성력 개념이라서 결국에 구심력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원심력이고요. 그래서 원심력 방향은 중력과 반대다. 뭐 기억은 괜찮은 표현이네요. 최하점에서 최고점을 올라가는 동안 겉보기 중력은 다시 말하면 땅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 만큼의 힘이 중력이니까 결국 이거는 수직항력 물어본 거예요. 뭐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근데 수직항력이 밑에서는 버튼에서는 아까 얼마였냐면 여기서는 3W였고요. 3W였고 여기서는 수직항력이 W니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겉보기 중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비행기대의 정지한 좌표계 다시 한번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서 측정했을 때 최고점에서 비행기에서 작용 원심력의 크기는 원심력 곧 구심력과 크기는 뭐 바꿔 방향은 반대니까 결국에는 여기서의 구심력은 WW에서 EW였잖아요. EW 그러니까는 크기는 W가 아니고 EW 구심력과 크기는 같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얘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읽어보면 반지름이 R인 등속 운동하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다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여기 있는 물체들 다. 근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얘가 멈춰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구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원심력.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한다. 자, 그래서 우주정거장의 물체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가 아니라 원의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다시 말하면 원심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이상하고 A의 작용은 관성력의 크기, 관성력의 크기가 곧 구심력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MR 오메가 제곱 뭐 M R분의 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 이게는 괜찮은 말. 자, 그럼 이 MR 오메가 제곱 이 관성력의 크기가 결국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가속도가 g만큼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곧 mg다 이렇게 한다면 m 없어지고 오메가는 루트 r분의 g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건 니은.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네. 이런 말.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써요. 어떤 물체가 지구상에서 지표면 내에서 질량이 m인 애가 있으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고 있어서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고 이게 곧 f는 ma라서 결국 가속도가 g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약분하는 근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한 거고 법칙에 의한 FMA가 아니라 중력 mg에 대한 값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m은 F는 MA의 그 F예요. 다시 말하면 F는 MA에서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M은 이렇게 할까요? 가속도 A는 질량분의 F인데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건 내가
어떤 힘을 주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주더라도 이 질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m을 뭐라 부르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가속도가 작지. 그 말은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m을 뭐라 부를 거냐면 실제 관성의 크기라고 불러요. 질량의 크기가 곧 관성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F는 MA에서의 이 M을 우리는 보통 관성 질량이라 불러요. 우리 몸무게 잴 때 mg에서 이 m은 중력 질량이라 불러요. 다시 말하면 중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이 값은 우리는 중력 질량이라 부르고요. 다시 말하면 m1g, m2g 내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잖아. 그때 이 n값은 중력에 영향을 주는 질량이라 그래서 중력 질량이라 부르고, 이거는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내가 얼마나 가속도를 얻을지에 대한, 이 값은 얻을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성 질량을 불러요. 그래서 사실 애가 받는 힘이 중력을 mg만큼 받는다고 했을 때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약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중력 질량이고 얘는 관성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서 우리는 그냥 약분하고 써요. 근데 이게 같다라는 보장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그냥 무시하고 썼지만,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한다면, 기억에서 이 가속도를 측정하려면 결국 mg, g 이게 중력이고요. 이게 알짜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기억 옳은 표현입니다. 실험 1. 이 과정은 결국 뭐냐면, 행성 표면에 있든 아니면 이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가 가속 운동에서 느끼는 관성력이 의한 것이든 구분할 수 없다와 관련된 거라서, 질량과 에너지 동등함이 아니고 이건 이제 등가 원리와 관련된 거죠. 뭐 에너지 질량 동등함 이거는 특수상대성에서 나온 말이잖아. 아무튼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실험 2에서 실험 2 관측자가 각각 레이저 광선 쐈다 했을 때, 근데 지금 가랑 나랑 등가 원리에 의하면 같은 상황이에요. 등가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한쪽이 휘면 같이 휘어야 되고 한쪽이 아니면 같이 안 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직진했고 하나는 바닥 쪽 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리고 맞는 거 기억 하나입니다. 일단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휜다, 둘 다 휜다라고 관측이 되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6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무중력 공간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가속도가 a고 g인 이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출된 빛을 각각 봤는데 휘었네. 근데 휘는 정도를 봤더니 얘는 L만큼 휘었는데 얘는 2L만큼 휘었어요. 그러면 얘가 더 가속도가 크다는 소리네요. 빛이 더 많이 휘었으니까. 결국 A가 G보다 크다, 이런 관계 하나 알 거고, 빛이 휘어지는 거는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진 현상과 구별할 수 없다. 그죠? 그지?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중력 때문인지 혹은 가속도 운동하고 때문인지, 다시 말하면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별할 수, 이거는 이게 중력인지 가속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B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다시 말해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g다.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g다. 왜냐하면 얘 가속도가 g니까 얘는 뒷방향으로 mg의 관성력을 느끼겠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표현일 것 같고요. A는 G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큰 것 같아요. 더 많이 였으니까 빛이.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4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산뜻한 문제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표현은 내가 보기에 좀 신선한 문제라는 소리예요. 천체가 여기 있고, 이게 어두운 천체래요. 어두운 천체가 있고, 뭐 블랙홀 같은 건가? 아무튼 어두운 천체가 있고, 별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우주망원경을 여기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밝기가 어둡다가 어느 순간 쭉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요. 근데 언제가 밝을 거냐? 근데 잘 살펴보면 이런 거겠죠.
빛이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오던 이 천체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오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가는 놈이 약간 휘어서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직선으로 오는 놈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만 좀 한두 개 통과하고 말 거야. 우주망원경 속으로 이제 렌즈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천체가 만약에 천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체가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빛이 이렇게 올라가던 애도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얘가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근데 중력 렌즈는 사실 빛을 모아주는 역할이죠. 볼록 렌즈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훅 밝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천체가 이 근처에 있을 때. 그래야 이제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주겠죠. 이쪽이나 Q 여기 있어버리면 아예 바깥으로 내밀어 버리니까. 그래서 별빛이 A 주변을 지날 때, 여기 주변을 지날 때 렌즈 역할을 한다. 기억 괜찮고요. Q를 지날 때가 아니라 P랑 Q 사이, 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가 제일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아닌 것 같고. A 위치에 따라 상대적 밝기가 변하는 건 A 주변 시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휘기 때문이다. 되게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면 빛이에는 천체 여기 이제 있는데 빛이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L만큼 휘었고요. 얘는 2L만큼 휘었어.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중력을 만약에 G라고 한다면 P의 중력이 A의 중력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빛이 더 많이 휘었으니까 시공간이 더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시공간 이렇게 써야겠죠. 시공간이 휜 정도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공간이 휜 정도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요. 반대로 말했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더 중력 가속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 GB가 있고 GA가 있다면 GB가 더 큽니다. 이쪽이 더 커요. 중력가속도 더 크니까 똑같은 물체를 H에서 떨구면 A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크다. 아니지. B가 더 빨리 떨어지죠. 니은도 이상하네요. 맞는 건 기억 하나네. 자, 이유는 중력 크게 같대.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중력 이게 MP P의 사람. 그래서 중력 GA라고 이게 이제 중력이겠죠. P라는 사람이 느끼는 중력.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중력은 MQ GB인데 이게 같대요. 근데 분명히 GB가 더 크다고 했거든. 중력 가속도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P가 Q보다 더 크다. 디귿 하나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요. 안 나온 것 같아. 원본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일단 안 보고도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수축해서 된 게 백색이성. 보시면 태양하고 질량은 비슷한데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그 밀도로 따지면 밀도로 태양, 로 백성위성이 있으면 이 상황이죠. 그리고 태양보다 1.4배 무거운 애가 중력 붕괴, 여기서 말하는 붕괴는 사실 수축이라 생각해도 돼. 콜랩스 됐다고 하는데 콜랩스 이건가? 아무튼 콜랩스 됐다고 하는데 중성자별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 이 중성자별은 일단 태양보다 더 무겁습니다. 크기도 더 작고요. 그래서 중성자별하면 이런 관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얘네들의 상태를 보면은 얘네들도 다 뭘 만들면 주변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시공간을 휘게 만들 텐데 같은 질량이라면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니까 그만큼 주변에 시공간을 더 많이 휘게 만듭니다.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는 태양이 백세위성보다 크다? 더 작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중력이 더 크니까. 왜냐하면 사이즈가 더 작아서 같은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력의 크기는 뭐랑 관련이냐면 R제곱분의 GM M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요. 사실 이렇게 그냥 막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뭐 그 태양의 밀도가 태양 내부 밀도가 일정하다 뭐 이런 조건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세한 건 좀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질량이 같으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니까 시공간을 휘가하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탈출 속도는 중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셀수록 탈출도 더 큰 속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태양보다 크다. 디귿 하나 맞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약간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이게 막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오면 1, 2번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라이고에서 중력파를 측정을 했죠. 네, 이 측정을 두 블랙홀 회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시공간에 이렇게 달라지는 게 파동 형태로 해서 이제 관측이 된 건데, 뭐 간섭기 이용해서. 여기서 L은 레이저고, 여기서 I는 인터퍼런스 간섭, G가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뭐 웨이브 될 거고, 뭐가 뭐 이렇게 관측 되겠지. 있는 아는 척하다가 오가 뭐더라? 오가 뭐 옵저버 될라나? 아무튼 블랙홀 존재는 X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괜찮은 표현입니다. 블랙홀이라고 무조건 다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무거운 행성일수록 탈출 속도가 크지만 그 속도가 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블랙홀도 에너지 크고, 뭐 속도는 어차피 전자기파는 속도는 X선이든 감마선이든 아니면 뭐 자유선이든 가시광선은 다 속도는 C로 같겠지만, 예를 들면 블랙홀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가까이서 움직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지만 좀 멀리서 하면 이렇게 휘어서 이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X선이 방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력파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질량 변화에 의한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중력파 발생한다. 뭐 이거 다르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사실 여기서는 두 블랙홀 회전의 회전이라서 질량 변화라고 보기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지. 두 개의 블랙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랑, 이게 회전하니까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총 질량은 똑같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질량 분포가 틀리니까, 질량 분포가 틀리면서 주변의 시공간 분포가 달라질 거고, 그게 결국에 중력파. 그래서 질량 변화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질량 변화로 시공간의 뒤틀림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시를 이렇게 두 개를 들어놓고 디귿이 질량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애매하지만, 아마 답은 디귿도 맞다고 해놨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 맞네. 그래서 4번 했을 것 같아요. 살짝 좀 애매하게 합니다.